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를 강의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벌써 동영상 강의 시작한 지 4주차가 되네요. 어, 빨리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그냥 생동감 있는 강의를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제가 좀 목소리가 약간 어, 좀 작고 또 천천히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졸릴까봐 한번 PPT를 가지고 이런저런 어, 그, 그 조작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중세 고도 러시인 이 십자군 전쟁과 백년 전쟁과 장미 전쟁을 다루겠는데요. 사실 이 십자군 전쟁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중세의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백년 전쟁과 장미 전쟁은 이제 서서히 중세 사회가 저물어 가면서 근대적인 국민 국가가 형성되는 시점에 이제 백년 전쟁과 장미 전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중세 골드러시 십자군 전쟁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 십자군의 형식적인 명분은 그 예루살렘 성지 탈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분의 상승과 개인의 이익을 쫓아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것이었죠. 이는 중세 장원 체제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중세 장원 체제를 붕괴시킨 요인으로서 십자군 전쟁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서교회가 분열되게 되죠. 서로마 제국의 멸망 후 크리스트교 5대 교구 중 2개 교구만이 남게 됩니다. 로마 교구는 서유럽 교회를, 콘스탄티노폴리스 교구는 동유럽 교회를 대표하게 되죠. 로마 교회의 주교는 베드로의 후계자임을 강조하여 스스로 교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동서교회가 분열되게 된 계기는 이 비잔티움 황제 레오 3세가 내린 성상 파괴령이었습니다. 서기 726년에 있었던 일이죠. 이 성상 파괴령을 계기로 해서 동서교회는 이제 대립이 격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분열된 것은 1054년의 일인데요.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서유럽 교회를 지배하고 그리스 정교회는 비잔티움 황제가 교회의 수장으로 동유럽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장하게 된 배경은 이 프랑크 왕국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으로 연결되는 이 제국들이 교회와 제휴를 했기 때문입니다. 비잔티움 황제의 간섭에서 벗어나 서유럽 세계의 정신적 지배자로 이 로마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교회의 세속화 경향도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가속화됩니다. 그 세속화의 배경은 성직자들이 국왕이나
대제후의 봉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직자에 대한 임명권을 세속 권력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봉건 영주화도 또 문제가 됐어요. 교회가 서유럽 토지의 4분의 1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성직의 매매와 성직자의 혼인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혼인까지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처벌된다든지 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 부패와 타락이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초기 교회는 성직자의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뒤에 있게 되는 클리니 수도원의 개혁을 통해서 이제 성직자의 결혼이 금지되게 되는 것이죠. 자, 교회의 세속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클리니 수도원 중심의 교회 개혁 운동으로 죄송합니다. 10세기에 있었던 일이죠. 성직 매매와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하게 됩니다. 금지시킵니다. 세속군주의 성직자 임명을 반대하게 되는 것이죠. 뒤에도 나오지만 누가 성직자를 임명하느냐, 교황이냐 아니면 세속군주냐, 이 문제는 사실 근대 초까지도 심지어는 19세기까지도 계속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서양에서는 사실 성직자를 누가 임명하느냐에 따라 그 교회령이 국가에 소속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 소속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그 교황이 임명한 그 성직자라면 그 땅은 교회령이 됩니다. 하지만 대제후나 국왕이 임명한 성직자라면 그 영지는 사실상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토지를 누가 국왕이 갖느냐 교황이 갖느냐, 이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교황과 황제의 대립이 격화되게 되죠. 이 배경은 11세기부터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주도로 교회 개혁이 본격화됩니다. 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바로 앞서 봤던 클리니 수도원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교황에 임명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직자의 혼인과 성직 매매를 금지시켰죠. 아울러 세속 군주에 의한 성직자 서임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립이 본격화되죠. 성직자 서임권을 누가 갖느냐? 교황 그레고리 7세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이니 4세가 그 문제를 두고 대립과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죠. 1077년의 일입니다.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4세를 굴복시키죠. 아울러
보름스 협약을 통해 교황이 서임권을 차지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황권의 절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13세기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노켄티우스 3세는 교황은 해, 황제는 달이라고 하면서 해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리스도교 이 중세 서유럽 문화의 성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스도교 중심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 중세 서유럽 문화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신앙의 절대 우위를 강조하게 되죠. 자연과 인간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이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 있기 때문이죠. 문화의 중심지로서 교회와 수도원이 모든 학문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아울러 봉건 귀족적 성격도 중세 서유럽 문화의 성격을 대변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기사도 문학이 이 시기에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중세 학문의 중심은 신학, 즉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에 철학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것이 스콜라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스콜라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바탕으로 가톨릭의 교리를 체계화하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철학서들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상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제 중동으로 진출했던 십자군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아랍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그 아랍어로 된 것을 다시 그 자국어로 번역하는 라틴 문자로 번역하는 시대가 이 바로 스콜라 철학의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들어옴으로써 가톨릭 교리가 체계화되었다는 것이 스콜라 철학의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대표적인 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했고요. 신학대전이라는 책에서 신앙적 진리와 이성적 진리의 조화를 추구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대학이 설립되게 됩니다. 12세기 이후 유럽 각지에 대학이 설립되는데요. 볼로냐 대학은 법학이, 파리 대학은 신학이 강합니다. 학생 조합이 만들었느냐, 교수 조합이 만들었느냐에 따라 사실상 학교의 성격이 달라져요. 이 볼로냐 대학은 법학이 강했죠. 왜냐하면 학생 조합이 만든 대학입니다. 실질적인 것을 추구하죠. 법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그 법조에서 찾는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이쪽 강의를 많이 수강했기 때문에 사실상 볼로냐 대학은 법학이 강했던 것이고요.
교수 조합이 만든 대학인 파리 대학은 이 교수들이 대부분 신학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 위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교회나 세속적 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치적으로 운영을 했고, 그뿐만이 아니고 치안권과 행정권을 모두 대학이 가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의 국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권이 강한 국가입니다. 황제가 교회를 지배하는 황제 교황주의가 일찍부터 발달했죠. 또한 상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동서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했기 때문이죠.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중해 세계를 통일하게 된 것이죠. 6세기의 일입니다. 이 유스티아누스 법전을 편찬했고 성 소피아 성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다가 7, 8세기에 이르면 이민족의 침입으로 발칸반도 남단과 소아시아로 영토가 축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그리스 헬레니즘 제국으로 바꾸기도 하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실시하고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개혁은 사실상 자영농, 군대에 가고 또 자유롭고 그러면서도 세금을 내는 자영농을 육성하는 것이 근대 이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개혁 방향이에요. 사실상 소작인들이 많다 보면 세금을 낼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자, 그러던 비잔티움 제국도 이제 쇠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9세기 중엽부터 둔전병제의 붕괴로 자영농이 몰락하게 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영농의 몰락은 한 국가의 몰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자영농이 몰락하면서 황제권이 약화되고 셀주크 투르크의 침입이 11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4차 십자군의 콘스탄티노플 점령이 있으면서 사실상 비잔티움 제국은 거의 쇠망의 길로 들어섰고, 결정적으로 비잔티움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오스만 제국입니다. 1453년의 일이죠. 사실상 동로마 제국부터 시작을 한다면 천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나라가 유지되기는 상당히 어렵죠. 천년 동안 나라를 유지한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소리가 안 들리네요. 저요. 갑자기 들리네요. 환청인가요? 뭐 여하튼 두 나라가 있어요. 바로 비잔티움 제국과 신라라는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반도 국가죠.
반도가 이면서 동서교역로의 사실상 어, 끝자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던 국가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첫 시간에 반도 국가의 운명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자, 그렇다면 군간구제와 둔전병제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간구제는 지방행정 조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7세기 이후에 이 비잔틴 제국의 외적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지방에 주둔하는 군단의 사령관이 주둔지의 민정도 함께 다스리게 된 데서 비롯된 제도입니다. 이 둔전병제는 군간구의 장관은 부하 병사들에게 군사 복무에 대한 대가로 병사 보유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 소토지를 받은 병사들은 자영 농민층을 형성해서 이들을 둔병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농사도 짓고 군복무도 하면서 사실상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리고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자영 농민층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유럽의 발칸반도로 이어지는 동서교통로의 요충지입니다. 이쪽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거치지 않고서는 인도, 동남아시아, 그리고 유럽이 연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기원전 7세기 무렵 그리스 식민 도시인 비잔티움 위에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수도를 이곳으로 옮긴 뒤에 도시를 재건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붙인 것이죠.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로 비잔티움 문화의 중심지이자 동서 무역의 거점으로 크게 번영하게 됩니다. 중세시대 유럽의 최대 도시이기도 해요. 1453년 오스만 제국이 점령한 후 오스만 제국도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삼았으며, 물론 이름을 바꾸죠. 이스탄불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자, 비잔티움 문화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융합시켰습니다. 학문을 보면 이 비잔티움의 학문은 고대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삼고요. 그리스의 사상과 학문을 보전 연구하게 됩니다. 법률은 앞서 살펴본 바대로 고대 로마법을 집대성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비잔티움의 건축 양식은 외부의 웅장한 돔과 내부의 화려한 모자이크 벽화가 특징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성당은 성 소피아 성당이 됩니다. 이제 그리스 정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슬라브족이 나타나게 되죠. 유럽의 동북부에 거주하던 사람들입니다.
6세기 이후 비잔티움 제국의 영내에 정착하게 되죠. 그러면서 비잔티움 문화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게 됩니다. 서슬라브족이 있는데요. 폴란드 왕국과 보헤미아 왕국이 성립하게 됩니다. 폴란드는 지금의 폴란드고요. 그 보헤미아는 체코슬로바키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교를 수용했고요. 서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서서슬라브족은요. 이 남슬라브족이 있는데요. 발칸 반도에 정착하게 됩니다. 세르비아인들은 그리스 종교를 수용하고요. 크로아티아인과 슬로베니아인은 로마 가톨릭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동슬라브족은 키예프 공국 블라디미르 1세 때 키예프 공국이 유명한데요. 흑해를 통해 비잔티움 제국과 교역을 했습니다. 아울러 그리스 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죠. 비잔티움 문화를 적극 수용했고 키릴 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키예프에도 성 소피아 성당이 건립되죠. 13세기에 몽골족이 킵차크 한국을 세우고 이 동슬라브족을 한 300년간 지배하게 됩니다. 모스크바 대공국도 있는데요. 15세기 후반 이반 3세가 몽골족을 몰아내고 러시아 동북부를 통일하게 되죠. 비잔티움 황제의 계승자로 자처하며 스스로를 짜르라고 칭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십자군 전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세기경 이 서유럽 세계는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안정된 사회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전 9세기, 10세기 이럴 때는 노르만족, 마자르족, 훈족 이런 세력 이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았던 시기였고 봉건제가 형성되던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했던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외부로의 팽창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독일이 있는 엘베강 동쪽 지역에 대한 식민 활동을 전개하게 되죠.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재정복 운동이 전개되어 사실상 이베리아 반도를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의 연장선상으로 재정복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셀주크 트루크의 비잔티움 제국 위협이 결정적인 배경이 됩니다. 비잔티움 황제인 알렉시우스 1세가 로마 교황인 우르바누스 2세에게 구원을 요청했던 것이죠. 교황이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을 참여를 호소하게 됩니다. 그것이 클레르몽 공의회 때의 일이고 그것이 1095년이죠. 이 예루살렘이란 곳은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유대교인들은 통곡의 벽을 상당히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유대교 성전을 로마군이 파괴한 뒤 이 성전의 잔해에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성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교에서도 골고다 언덕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이 지역의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 역시 이곳이 예루살렘이 성지가 되죠. 이 대표적인 유적은 오마르 사원이라는 곳인데요. 이 오마르 사원의 반석 위에 돔에 참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순례 장소가 됩니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천마를 타고 이곳에서 하늘로 올라 일곱 하늘을 돌아보고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십자군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기에는 종교적 열정이 강했으나 점차 현실적 욕망이 지배하게 되죠. 2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7차의 원정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1차 십자군만 예루살렘 탈환에 성공하게 되죠. 예루살렘 왕국이 건설됩니다. 1099년이죠. 이 예루살렘 왕국은 한 200년간 존속하게 되죠. 이후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4차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고 라틴 제국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1204년이죠. 사실상 콘스탄티노폴리스 비잔티움 제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냈던 군대가 오히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해서 자신의 십자군의 국가인 이 라틴 제국을 수립하게 되게 됩니다. 성지 탈환이라는 공식적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죠. 이 십자군 전쟁의 결과 종교적으로는 십자군 참여를 호소한 교황 세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전쟁에 장기간 참여한 제후와 기사계층의 몰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봉건제가 동요하고 이 약화된 제후와 기사계층이 몰락하면서 오히려 왕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동방가의 교육이 활성화되죠. 상공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하게 됩니다. 문화적으로는 선진적인 이슬람 문화와 비잔티움 문화가 유입되면서 후위를 잇게 되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성지 탈환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은 아니었죠. 이처럼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된 배경이 신분이나 직업에 따라 다양했던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한번 조사를 통해서 한번 적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십자군 전쟁이 교황과 영주가 지배하던 중세 사회의 성격을 바꾼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쓰실 필요는 없고요. 핵심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년전쟁은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영국과 프랑스가 프랑스 왕위계승 문제와 플랑드르 공업지대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벌인 전쟁입니다. 이 프랑드르 공업지대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은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프로이센이라는 국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데요. 이 프로이센은 사실은 이 독일에서 강대한 국가이긴 하지만 독일은 연방 국가로 거의 3,400개 정도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죠. 이 프로이센이 사실상 이 프랑드르 지역을 나중에 가져가게 돼요. 그 배경은 뭐냐면 나폴레옹 전쟁에서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비인 체제에 붕괴됐을 때 이제 프랑드르 지역을 어떻게 하느냐, 알자스 로렌 지역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전후에談판이 이루어지는데요. 이談판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영국이 가지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섬나라인 영국이 대륙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가 되죠. 어차피 프랑스는 패전국이니까 가질 수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주위를 둘러보니까 가져갈 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알자스, 로렌, 그리고 프랑드르 지역을 프로이센에 넘긴 것이죠. 가장 약한 국가였기 때문이에요. 전승국 중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서유럽에 있는 국가 지역이죠. 프랑드르 지역과 알자스 로렌이라는 지역은 서유럽에 있는 곳이고, 프로이센은 동유럽에 있다면 결국은 가운데 있는 독일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토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근대 국가와의 영토 개념과 이 중세 시대의 영토 개념은 완전히 다르죠. 한 국가 내에도 교황령 따로 무슨 령 따로 하다 보면 사실상 국왕이 다스릴 수 있는 영토는 아주 한정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불란서의 군강은 일드 프랑스 지방을 차지했다.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을 한다면 뭐 경기도 정도 차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주권과 영토 개념은 중세와 근대가 확연히 다르다는 거. 그런 것이 이 시기부터 근대 국가적인 요소가 이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에서 비롯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여하튼 이 프랑드르 공업지대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벌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던 영주의 힘이 약화되었죠. 장미전쟁은 1455년에서 1485년까지 영국의 랭커스터가와 요크가 사이에서 벌어졌던 왕위 쟁탈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쟁으로 많은 귀족과 기사의 세력이 꺾이고 왕권이 강화되어 영국의 절대주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이제 십자군 전쟁의 결과 교역이 발전하게 되고 도시가 성장하게 됩니다. 도시는 11세기 이후에 봉건사회가 안정되고 농업 생산력이 증대하면서 각지의 시장이 개설되게 됩니다. 교통의 요지에 상인과 수공업자가 모여들어 인구가 늘면서 도시가 형성된 것이죠. 이 시기에 또 하나의 특징은 원거리 무역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크게 세 개의 무역권이 있는데요. 먼저 지중해 무역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치아, 제노바 등 이탈리아 항구 도시가 이 원거리 지중해 무역권의 핵심 도시예요. 이 동방과의 교역을 통해서 번영하게 되죠. 이제 뒤에서 살펴보게 될 르네상스가 바로 이들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 지중해 무역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무역권은 북유럽 무역권이 되겠습니다. 함부르크와 리베크 등 북독일의 도시들이 이 북유럽 무역권에서 핵심 도시들입니다. 한자 동맹이 결성되게 되죠. 이 한자 동맹은 한 70여 개국 독일 소연방국가 중에 70여 개국이 가입을 하게 되고 이들은 독자적인 국기도 있고 군가도 있고 그래요. 하나의 동맹국가라고 한자 동맹국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륙 무역권으로는 북유럽과 지중해 무역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내륙 무역권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도시는 프랑스의 샹파뉴 지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독일의 속담 중에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다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이 중세 도시는 자치도시입니다. 국왕과 제휴하여 영주에게 대항하면서 만들어진 것이죠. 재력이나 무력으로 자치권을 획득한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를 겁박하고 독립을 쟁취한 자치도시들도 있어요. 국왕의 특허장을 받은 도시도 있고요. 도시민들은 시의회를 구성하여 독자적인 법을 제정하고 자치적으로 운영되었고 군대도 있고요. 치안 경찰 조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민은 신분상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대학과 자치도시 모두 주권국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도시에서 범죄자가 다른 도시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체포할 수가 없어요.
이웃 도시 혹은 이웃 영주의 도움이 없다면 체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중세 도시의 특징 중에 길드 조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드를 만든 목적은 상공업자 상호 간의 단결과 구성원의 이익 증진을 위해 시장의 독점을 시도한 것이죠. 독점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가장 핵심어이기 때문이죠. 이 길드의 성격은 아주 폐쇄적이고 독점적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심지어 품질, 가격, 임금, 노동 시간을 통제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아주 기가 막힌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 라는 방법을 누가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길드 조직에서 쫓겨나게 돼요.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공정도 똑같이, 품질 역시 똑같고요. 가격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겠다. 이거는 현대적인 개념이죠. 길드에서는 그런 식으로 장사했다가는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금지되었던 것이죠. 이 길드 조직은 상인 길드와 장인 길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상인 길드는 대상인이 길드의 운영과 도시의 행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거기에 비하여 이 장인 길드는 직종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제, 직인, 장인 등 신분적 계층이 형성되어 도제 기간 몇 년 동안 해야지만 직인될 수 있고, 직인으로서 소위 말하는 마스터피스를 만들 수 있어야지만 장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장인이 돼야지만 자기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었죠. 자, 이 길드에서 핵심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금지되었다는 거. 심지어 그 구두를 만드는 방식마저도 철저히 규제되고, 심지어는 재질까지도 통제받게 되는 구조라는 점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 한자 동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4세기에 결성된 독일 여러 도시의 동맹입니다. 리베크 도시를 맹주로 하여 7, 80개의 도시가 동맹체를 결성했죠.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등지에 진출하여 상권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자 동맹은 16세기까지 북방 무역을 독점하게 되죠. 독일은 왕권이 약했으므로 한자 동맹은 별도의 국기와 해군을 보유하고 독립국이나 다름없이 행세했다는 점, 사실상 한자 동맹은 독립국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한자라는 말이 항공사 중에, 독일 항공사 중에 루프트한자라는 그 항공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한자 동맹에서 루프트한자가 파생되어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장원이 해체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부터
이때부터 서서히 장원이 해체되게 되죠. 장원이 해체되게 되는 배경은 지대의 급락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화폐 경제의 발달로 영주는 지대로 부역이나 현물 대신에 돈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농민들은 부역의 의무에서 벗어나고 세금으로 돈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농민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상 현물지대였다면 어때요? 그거를 그냥 현물로 줘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돈을 주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점점 더 적은 액수를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농민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세장원지대 변화는 이 노동지대 원래는 부역이죠.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가서 도랑에 저번 시간에 농노의 부담에서 본 것처럼 여러 부역들이 있었죠. 뭐 밭을 잡초를 뽑는다든지 논밭에 간다든지 이러한 노동지대에서 이제 중세 중반기로 넘어가면 현물지대, 다시 말하면 생산물지대로 바뀌게 되죠. 그러던 것이 화폐지대로 이제 사실상 지대가 변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장원의 해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흑사병의 유행이에요. 사실 처참한 일이었죠.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사망하게 됩니다. 3분의 1이라고요? 대단하죠? 거의 한 집에 한 명 이상은 죽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우한 코로나가 돌면서 흑사병에 대한 또 관심이 요 근래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하튼 이 흑사병이 장원의 해체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는 건 중요해요.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사실상 농민의 지위가 향상된 것이죠. 글쎄요. 좀 처참하지만 그러면서 이 반복원적인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자크리의 반란이 1358년에 일어나고요. 영국에서는 와트 테일러의 반란이 1381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농민봉기의 결과 농노의 해방, 이탈리아는 13세기 후반, 서유럽은 대체로 15세기 후반, 독일과 러시아는 19세기에 이제 농노가 해방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전형적인 경우에 이렇게 되고 불란서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야 불란서도 사실은 농노가 해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불란서 혁명 시기에는 노예제도 없애게 됩니다. 개혁 조치로. 다시 말하면 불란서 혁명 기간에도
노예들이 사실상 있었던 거죠. 단지 노예제가 일반적이지 않았고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예가 있었던 건 있었던 거죠. 그걸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뭐 지금도 뭐 노예들이 찾아보면 있겠죠.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뭐 그 예를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뭐 예전에 몇 년 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무슨 멸치잡이 어선에 노예가 어떠니, 뭐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노예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여하튼 중세 장원제도가 이렇게 되면서 해체되게 됩니다. 이 와트 테일러의 날 때 존 볼의 연설을 한번 들어볼까요? 선량한 민중들이여, 잉글랜드에서는 모든 일이 제대로 굴러가는 법이 없다. 재산을 고루 공유하고 농노도 영주도 없이 모든 인간이 하나로 맺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영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위대한 주인이어야 하는가?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아담과 이브에게서 태어났다면 어째서 그들이 우리들의 위대한 영주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들은 포도주, 향료, 맛있는 빵을 소유하고 있으나 우리들은 쌀보리, 등겨, 짚을 먹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그들에게는 저택과 훌륭한 정원이 있지만 우리들은 고된 노동으로 하루를 보내며 밭에서 비바람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들로부터 거두어간 것, 우리들의 노동으로 생활하고 있다. 우리들은 농노라 불리며 그들을 위해 기꺼이 이런 노동을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국왕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는 젊다. 우리들이 어떤 예속 상태에 있는지 보여주자. 우리가 개혁을 얼마나 바르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손으로 바로잡아 보지 않겠는가 라는 연설을 통해서 민중들을 자극했던 것이죠. 자, 이제 교황권의 쇠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황권이 쇠퇴하게 된 배경은 십자군 전쟁의 실패 때문에 종교적 열기가 약화되었다는 점이죠. 거기다 아비뇽 뉴스가 벌어지게 됩니다. 1309년에서 1377년 동안 교황이 로마에서 이제 아비뇽,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으로 유폐되는 것이죠. 이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로 프랑스 왕 필립 4세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대립하게 됩니다. 이 불란서 국왕 필립 4세는 삼부회를 소집하여 국민의 지지 아래 교황을 극복시키죠. 여기서 이제 삼부회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삼부회는 신분별 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제1신분인 성직자, 제2신분인 귀족, 제3신분은
세금을 내야지 되는 일반 시민들이죠. 자, 성직자와 귀족은 세금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죠. 세금을 내야지 되는 거는 일반 시민들이에요. 이렇게 30분이 모여서 선부회를 소집하지만 대부분의 투표 결과는 2대 1이었어요. 자, 신분별로 한 300명씩 구성이 되는데요. 거기서 모여서 표결을 한 다음에 신분별로 신분 대표자들이 전체를 대표해 가지고 한 표씩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부분의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성직자와 귀족들은 뭐 세금이 오르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2대1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거는 불란서 혁명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여하튼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겨지고 교황은 이후 불란서 왕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대분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1478년에서 1417년 동안 벌어진 일인데요. 로마와 아비뇽의 교황이 서로 교황이 둘이 된 거죠. 서로 정통성을 내세우며 대립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문제는 공의회가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로마 교황과 아비뇽 교황 둘 다 물러나고 새 교황을 우리 공의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겠다. 모두 물러나시오. 라고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로마 교황도 아비뇽 교황도 물러나지 않죠. 그리고 그 공의회에서 새로운 교황이 또 추가 선출이 돼요. 그러면서 교황이 셋이 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권위는 실추될 수밖에 없고, 아니 그 교회에 대한 비판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죠. 영국의 위클리프, 보헤미아의 후스는 교회의 세속화와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고 성서에 기반을 둔 신앙을 강조하게 되면서 이 교회의 대분열은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콘스탄츠 공의회가 1414년에서 1418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콘스탄츠 공의회는 교회의 대분열을 종식시킨 공의회입니다. 그 아울러 후스를 처형하게 되죠. 위클리프와 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클리프는 1324년에 태어나서 1384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영국의 선구적 종교 개혁가이자 옥스퍼드 대학 신학과 교수로서 1378년 교회의 분열을 계기로 가톨릭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위클리프는 성서의 번역을 시작하게 되죠. 성서는 라틴 문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전혀 읽을 수 없는 문자죠. 그렇기 때문에 성서의 해석과 교리는 성직자들만의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번역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이제 성경의 대중화, 다시 말하면 모든 신자들이 성서를 읽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되죠. 이른바 가난의 성직자를 보내어 민중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도 합니다. 1379년 와트 테일러의 난이 그의 교설에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로 귀족의 지지를 잃고 옥스퍼드 대학 신학교 교수직에서 은퇴하게 되죠. 그의 교설은 30년 후 후스에게 계승됩니다. 이 후스는 보헤미아의 종교 개혁가입니다. 원래는 빈농 출신인 그는 위클리프를 따라 신의 계시로서의 성서를 유일한 권위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은 빈농 출신들이 그나마 이 봉건 영주 제 하에서 그래도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학 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이 후스 역시 빈농 출신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직자가 됐죠. 예정서를 받아들이고 교회의 재산과 권력을 부정하게 되죠. 이 후스는 그의 교설은 그 교회 압력에 시달리던 독일인과 체코인의 민족 감정과 결부되어 교회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1414년 콘스탄츠 종교 회의에 소환되어 1415년 이단으로 몰려 처형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교황권이 쇠퇴하게 되면서 왕권은 강화되게 됩니다. 왕권 강화의 배경은 봉건 영주의 힘이 약화된 점에 있죠. 아울러 중세를 상징하던 교황의 권위가 쇠퇴하게 됩니다. 십자군 원정에서 그랬고요. 또 교회에 대분열이 있었죠. 교황이 무려 4명, 5명으로 늘어나는 동시대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가 실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도시의 상공업자들은 봉건적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왕권 강화를 지지했습니다. 상공업자들은 국왕을 재정적으로 후원했죠. 신분제 의회에 그 대가로 참여하게 됩니다. 자, 봉건적 도시의 상공업자들이 왜 봉건적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왕권 강화를 지지했을까요? 뭐라고요? 잘 안 들리네요. 제가 또 환청이 들리나 봅니다. 이 왕권이 강화돼야지만 상공업자들이 그 돈을 벌 수가 있었죠. 이런 거예요. 관세라는 게 있죠. 지금은 국가와 국가가 교역할 때 관세를 매기잖아요. 하지만 이 중세 시기에는 도시도 국가, 대학도 국가, 교회령도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를 거칠 때마다 관세를 다 받았어요. 세금을. 물론 관세라고 대놓고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 명목으로 성문세다, 통행세다, 이렇게 해서 받긴 했지만 여하튼 관세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하나의 국가가 형성이 된다면 굳이 내지 않아도 될 돈을
쓰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불란서를 예로 들자면 마르세유에 한 뭐 10달러 아니 10원에 어떤 물건이 지중해에서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돈이 그것이 각 지역을 거치면서 불어서 결국은 파리까지 들어가면 이게 10,000원이 넘어가요. 10원짜리가. 아니 만약에 왕권이 강화돼서 한 국가라면 굳이 10원이면 마르세유에서 10원이면 그냥 파리도 10원, 그 위에 도시도 10원, 전국이 10원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아니 뭐 갈 때마다 성문세다 무슨 다리세다 뭐 이런 세금을 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도시의 상공업자들은 왕권 강화를 지지하게 됩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사법권과 가세권을 확대하고 상비군과 관료제를 수립하게 됩니다. 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서유럽의 이 당시의 관료제를 조선시대 고려시대의 관료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관직이 있다고 조선시대에 이런 관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왕 코스연 담당 차관보. 아니 이게 무슨 얘기죠? 사실상 관리로 등용을 하면 어떻게 되죠? 상공업자들이 돈을 내고 돈을 국왕에게 바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매간매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관료제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볼테르 같은 사람은 이 시기에 관료제를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또 이 당시에 예수회를 통해서 이 중국의 명청시대의 관료제, 과거제를 알게 되죠. 그러면서 저런 과거제가 서유럽에 도입되어지지 된다고 하기까지 할 정도로 이 당시에 관료제라는 것은 사실상 그 동양에서 말하는 관료제와는 다르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제법 됐네요. 그냥 왕권 강화를 상공업자들이 지지한 이유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공업자들이 왕권 강화를 지지한 이유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예요.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지방 분권적인 국가 형태보다 국왕에 의해 통일된 중앙집권 국가가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지방 봉건 귀족에 의한 관세를 폐지하고 싶은 욕망이 강했습니다. 국내 상권의 통일과 시장의 확대도 사실상 왕권 강화를 상공업자들이 지지하게 된 배경입니다. 여기서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은 다루질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과제는 이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은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음 시간에 내도록 하고요. 그 국왕 그 절대왕정 체제를 왜 상공인들이 지지하게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상 18세기 유럽 절대왕정 체제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상비군 얘기가 빠졌죠. 참, 그것까지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상비군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군대가 계속 국가를 위해서 존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군대 가는 식으로 해서 상비군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대부분이 용병들이었어요. 용병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전날, 그 다음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적국에서 임금 인상을 선언하죠. 뭐 한 100원 정도 올려주겠다. 그러면 우르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국왕에 대한 충성심이니 이런 건 아무것도 없죠. 단지 월급을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하루는 이쪽 진영에 있다가 또 하루는 저쪽 진영으로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군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니 뭐 이런 거를 기대할래야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상비군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상비군이 지금의 군대와 같으냐? 그건 아니라는 점, 그거는 절대왕정 시기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그 공문이 내려온 걸 보니까 5월 2일까지 동영상 강의를 계속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면 뭐 대면 강의가 가능하겠지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2일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